총선에 패배한 한동훈 대 초선 성공한 김재섭. 누가 당대표를 하면 잘할까요? 아,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치 경력으로는 선배신데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김재섭이 잘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김정숙 특검법 대 김건희 특검법 둘 중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겠습니다. 이거 이유는요?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갖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진짜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사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정확하게 오늘부로 30일 전에 네. 딸이 태어나가지고 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육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빡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게 다 저출산의 원인인 거거든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예. 아이가 태어나니까 가장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가 궁금해요. 뭐 정책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렇게 바로 변화가 생기나요? 당장 와닿게? 그럼요. 당장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항상 시켜 먹던 물이 있거든요. 네. 500ml 생수 있잖아요. 네. 그걸 집에서 못 먹게 됐어요.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저희가 쓰는 물품들이 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후 문제 이런 거 관심을 갖게 되고요. 당장 저희 집이 뭐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적당한 집인데 네. 애가 태어나면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네. 당장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주거 문제가 그쵸.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신생아 대출 이런 것들이 네. 그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규모가 된 아파트에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평수에 작은 액수에만 지원 대상을 네.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신생아 대출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로 저한테 와닿기 이제 시작하네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예.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첫 0.6명대를 찍었는데 이제 당선인님 다른 인터뷰 보니까 의정활동 1순위로 꼽으신 게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으셨어요. 지금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 대출,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희가 주택 관련한 대출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 문제가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뭐 난임 치료하는 문제, 그러니까 난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뭐 몇 회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후는 지원 안 해주고 몇 회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너무 높고 네. 나으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 정책들의 실효성을 따지게 보면 얼마 그렇게 네. 좋진 않다는 거죠. 30일이면 2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상임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정무위원회. 왜냐면은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 중에는 총리실이 있거든요. 네. 총리실이 사실상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들 좀 잘 네. 들여다보고 싶고, 또 저희 지역은 소상공인들 비율이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이런 문제들도 네.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정무위원회가 맞겠다 생각이 돼서 정무위원을 지원을 했는데 인기 상임이라 보내주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22대 초선 의원으로서 활동 기대하면서 현안 질문부터 여쭤볼게요. 21대 국회는 끝났지만 계속 이어질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먼저 28일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폐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였고 17표 차로 부결되면서 폐기된 건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단일 대우로 함께했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긴 했거든요. 실제 네. 당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그때 저도 이제 뭐 아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21대 국회의원에. 뭐 나는 반대야 라는 분들이 확실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찬성을 밝히신 분들은 네. 대외적으로 5분 딱 있고, 그분들 말고는 네. 나 이거 찬성할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인가요? 그게 당론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생각엔 당론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소신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때로는 독소 조항이 많다, 그리고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그래서 반대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근데- 저는 이탈표가 적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안 나오대요. 근데 사실 이제 21대에서 이거를 거부권을 제 이탈표가 많이 안 나왔다고 해도 22대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어제 말을 했어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추진하면은 일단 의원님은 찬성표세요? 반대표세요? 수정안을 던져서 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있는 내용들 중에서 대부분 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네네. 많지만 몇 가지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가 없이 추천된 적은 없잖아요. 원래 항상 특검법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쟁 때문에 항상 특검법이 추진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뭐 대장동 특검 하자고 했을 때도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러면 대선 네. 끝난다. 그 네. 이후에 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도 사실은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어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추천하니까 네. 이거를 여야 공의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언론 브리핑이 내용이 있는데 네. 보통 특별검사 제도에서 언론 브리핑이 있었던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예. 네, 국정농단 때는 있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언론 브리핑 내용 자체는 없었거든요. 뭐 있었던 데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 언론 브리핑이 매일 가다 보면 수사가 정치적인 외풍에 계속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론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외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네. 나서서 찬성할 나서서 것이다. 찬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22대로 미뤄진 또 다른 특검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야는 영부인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우선 이거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교, 의원님의 한 줄 평은요? 아전 인수하겠습니다. 아전. 뭐 본인들 스스로는 뭐 그렇게 뭐 단독 외교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네, 뭐 그 인도에서 뭐 공문이 오고 가고 뭐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 뭐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 장관급을 요청했는데 뭐 갑자기 영부인께서 오시고 뭐 네. 타지마할에 그 관광객들을 통제하고 이거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앞뒤로 다. 근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 이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책에서 언급이 된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두꺼운 네. 자기 변명서를 써놓은 거죠. 민주당이 5만 곳에다가 다 특검법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이거라고 특검법 안 할 이유가 네. 뭐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진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 이슈잖아요. 이건 왜 특검 못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밸런스 퀴즈 들어갑니다. 김정숙 특검법 대 김건희 특검법, 둘 중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정숙 특검법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거 뭐 법리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김건희 특검법은 그 주요 대상이 도이치모터 사건이잖아요. 도이치모터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사인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사인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특검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내가 민간인 시절에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다 특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났던 것이고 권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영부인이셨으니까. 네. 특검법의 취지 자체는 오히려 김정숙 특검법이 더 맞다고 보는데 네. 민주당이 계속 특검법을 남발하니까 지금 네. 모든 데다 다 특검법 얘기를 하고 그쵸, 있잖아요. 예. 아무튼 이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원내 부대표를 맡으셨어요. 원내 부대표단에 젊은 당선인분들이 많던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네. 원내 부대표가 어떤 역할인지 잘 몰랐습니다. 네. 추미호 대표께서 연락을 주셨고 젊은 사람들로 이번에 원내 부대표를 꾸린다고 하시면서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근데 오히려 저는 우려를 전달했거든요. 최상병 특검 관련된 내용도 당론이랑 좀 다르잖아요. 결이 좀 달랐던 내용들도 많은데 원내 부대표라는 직은 사실은 원내 대표 내지는 당론을 가장 잘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 역할들인데 오히려 입장이 좀 다른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려를 전달했는데 오히려 최영호 대표께서 안에서 같이 토론해보고 쏟아내봐라. 네.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원외와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고 네. 선언하신 바 있고 그 역할도 좀 주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또 천목회가 핫하잖아요. 네. 그 거기 천목회와의- 멤버시잖아요. 예,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역할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출마설에 오르내리는 분들이 많은데 의원님은 다른 인터뷰 보니까 나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별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커지면 나간다고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소리를 키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 당원분들과 네. 우리 국민들께서 키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목소리가 커지면 나가죠. 저도 이제 그런 언론적인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도봉구에 조금 더 아. 집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되신다고 하면은 제2의 준스톤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별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애초에 준스톤과 도나스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준스톤과 도나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30대라는 거고 당분간 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젊은 당대표 이런 느낌이라서 그거라서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등판하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언론과 이제 시민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잘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 건 아니지만 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움직임 속에서 뱉어냈던 말들을 보면 꽤 소구력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지구당 부활. 네. 그게 사실 원 내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할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대부분이 원외잖아요. 예. 4년간 잘 닦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네. 그거는 과거에도 제가 원외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했거든요. 적어도 그걸 관철시킨다고 한다면 꽤 네. 잘할 것 같다. 네. 근데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용산과의 관계잖아요. 과거에는 선거 전까지는 2인 3각 체제로 갔었어야 네, 된다면 네, 네. 지금은 2인 3각은 아니고 네. 뭔가 파트너십 정도로 관계가 좀 재설정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누구 하나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둘 다 넘어졌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바로 앞다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당이 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KC 인증 문제 관련해서 네. 우리 직구 문제 관련돼서도 정부에서 입장을 냈고 그 다음에 여당 내에서도 이러이러한 비판이 나오니까 바로 정부가 그걸 철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정책들을 낼 거고 여당도 이러이러한 방송을 갖고 갈 텐데 여당과 정부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여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선거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들이 많이 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여당의 주도권을 갖고 당을 이끌 수 있다고 그러면 네.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 역할은 지금 상황에서는 잘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밸런스 퀴즈 나갑니다. 총선에 패배한 한동훈 대 초선 성공한 김재섭. 누가 당대표를 하면 잘할까요? 아,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치 경력으로는 선배신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네. 둘 다 잘할 겁니다. 그런 답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자신감 있게 김재섭이 잘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둘 다 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홍준표 시장님 SNS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 이런 글 쓰셨습니다. 당이 안 지켜주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거 뭐 근거 있는 얘기일까요? 홍 시장님이 왜 이렇게 요새 말씀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국가 중대사예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가볍게 소비할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래, 지능적 안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오히려 대통령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을 도와주시는 것. 가장 대표적인 친한 인사가 요새 홍준표 시장이라는 인사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당 대표가 되시고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탈당을 하셨어요. 여당에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 좋은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실의 책임을 우리가 묵고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빠지는 그 여당은 진짜 앙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지지율도 좋고 힘이 좋았을 때도 그거는 저희의 복인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여당의 잘못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책임인 것이지 그냥 정치적인 정세에 따라서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너무 여당으로서 창백해진 일인 것 같아요. 앙상해지는 일인 것 같고.
이번에는 최근 여야가 대립한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개혁안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고 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뭐 모수 개혁에 있어서는 네.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물론 뭐 소득 대체율에서는 좀 아쉽지만 구조 개혁이 전 반드시 수반돼야지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판단이 잘 안 돼요. 일단 22대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이게 당연히 첫 단추고 구조 개혁이 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개혁인데 보수 개혁하고 그냥 동력이 떨어질까 봐. 네. 진짜 개혁을 한 것처럼 포장이 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라서 뭐 한 방에 원샷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받는다 하더라도 네. 바로 저는 그 구조 개혁 문제를 되게 치열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력을 받아서 그럼요. 같이 끝내야 그렇게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을 묶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3당으로서 언젠가는 합칠 것이다, 연대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합칠 거라 보세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혁신당이 민주당과 더 결을 같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랑 온도차가 많이 나고 네. 저쪽으로 좀 더 메시지가 비슷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모태의 뿌리는 같잖아요. 물론 그렇죠. 언제가 합칠 수 있죠.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러나 바로 총선 직전에 이렇게 당이 분리돼가지고 각자 총선을 치렀는데 또 이후에 무슨 선거를 두고 합친다 그러면 그거 야합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양당 지지층 모두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수의 젊고 새로운 희망으로 개혁신당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수의 젊은 희망이 개혁신당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자존심보다는 이제 경쟁 의식을 느끼게 되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과 네. 새로운 새로 이제 20대, 30대 유입된 지지층,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30 지지율, 그러니까 젊은 세대 보수의 지지율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개혁신당과 양분되어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자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누가 더 잘해서 누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느냐의 뭐 경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개혁신당은 선명성이 좋을 거고요. 왜냐하면 몸이 가볍잖아요. 네.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반면에 저희는 선명성은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성이 좀 있겠죠. 저희가 내놓는 정책이라든지 네. 저희가 내놓는 이야기들은 정부가 뒷받침해 줄 수 있고요. 그렇죠. 많은 의석수가 뒷받침해 줄 수 있지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선명할 수 있어도 그것을 관철낼 정치적인 역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단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쟁에서 당연히 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스트 원미닛 코너인데요. 김재석 의원님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최저치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래도 잘하신 거 하나 말씀하시면서 애정 어린 쓴소리 해주신다면요? 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입니다. 뭐 의대 정원 문제도 좀 이야기했고 뭐 여러 가지 개혁의 의지들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있어서의 미흡한 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준조세들에 대한 좀 개혁들이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준조세는 사실상 세금이지만 이걸 막 과잉 부과하고 자의적으로 부과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여당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김재섭도 열심히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당선인과 함께한 중립기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